그놈만 믿었습니다. 30년 동안 제일 친했던 친구요. 사람이 무너질 때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빚도 아닙니다. 병도 아닙니다. 내가 가장 믿었던 놈의 눈에서 빛이 나는 겁니다. 나는 평생 공장 하나로 먹고 살았습니다. 직원 32명 월급 한 번 안 밀리고 친구 보증 3번 서주고 동창회 회비는 늘 내가 냈습니다. 동네에서 사장님 소리 들을 때 내 옆엔 늘 그놈들이 있었습니다. 술자리마다 형님 형님 하던 놈들. 그런데 공장 부도나고 집까지 넘어간 그날 제일 먼저 달려온 놈의 얼굴을 보고 나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목소리는 걱정투성인데 눈이 반짝거립니다. 얼마나 빚이 남았냐고, 집은 진짜 다 넘어간 거냐고 꼬치꼬치 캐묻는데 그게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구경이었습니다. 내 추락을 안주 삼아 씹어먹고 있었던 겁니다. 돈을 잃은 건 견딜 수 있었습니다. 사람을 잃은 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그냥 넘기시면 당신도 모릅니다. 언제 당신 옆에 서 있는 사람의 눈빛이 달라지는 순간이 올지. 내 이야기 끝까지 들으시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십시오. 그 한 줄이 나 같은 사람한테는 다시 사람을 믿어볼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내 이름은 박종수. 올해 71입니다. 경기도 시흥 쪽에서 봉제 공장을 했습니다. 거창한 거 아닙니다. 안산공단 근처 2층짜리 건물에 미싱 38대 돌리면서 평생을 버틴 겁니다. 건물 외벽에 페인트가 벗겨진 데가 있었는데 그거 칠할 시간도 아까워서 20년 넘게 그대로 뒀습니다. 간판도 그냥 하얀 바탕에 검은 글씨로 공장 이름만 쓴 허름한 거였습니다. 남 보여주려고 한 장사가 아니니까요. 새벽 4시 반이면 눈이 떠졌습니다. 알람 같은 거 필요 없었습니다. 몸이 알아서 깨웠습니다. 이불 걷고 일어나면 방이 아직 어두웠습니다. 겨울이면 창문 유리에 성에가 끼어 있었고 내 입김이 하얗게 보였습니다. 마루가 차가워서 발이 시렸습니다. 세수도 대충 하고 작업복을 걸쳤습니다. 거울 앞에 설 때마다 내 얼굴에 주름이 하나씩 늘어가는 게 보였는데 그게 싫지 않았습니다. 일한 만큼 새겨지는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마누라가 부엌에서 누룽지를 끓여놓은 게 밥상 위에 있었습니다. 뚝배기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고 그 옆에 깍두기 한 접시. 그게 내 아침이었습니다. 후루룩 말아먹고 나서면 바깥이 아직 깜깜합니다. 대문 나서면 골목에 가로등 불빛이 바닥에 동그랗게 떨어져 있었습니다. 나는 그 불빛을 밟으면서 공장까지 걸어갔습니다. 걸어서 15분 거리였습니다. 그 15분이 내 하루 중에 유일하게 혼자인 시간이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코끝을 찔렀고 먼 데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신발 밑에 자갈 밟히는 소리가 고요한 새벽에 또각또각 울렸습니다. 공장 철문 여는 소리가 새벽 골목에 쩡하고 울렸습니다. 자물쇠가 오래돼서 뻑뻑했습니다. 열쇠를 돌릴 때마다 쇳길이 긁히는 소리가 났는데 그 소리가 좋았습니다. 하루가 시작되는 소리였으니까요. 문을 밀고 들어가면 먼지 냄새하고 미신 기름 냄새가 섞여서 코를 찔렀습니다. 그 냄새가 좋았습니다. 돈 버는 냄새라고 생각했습니다. 형광등 줄을 당기면 투둑하고 불이 들어옵니다. 흰 빛이 공장 바닥을 쫙 비추면 미싱 위에 쌓인 원단이 산처럼 보였습니다. 청색 원단, 검정 원단, 가끔 빨간 원단. 색깔별로 쌓아놓은 게 겹겹이 탑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걸 하나하나 만져보면서 오늘 물량 계산하는 게 내 하루의 시작이었습니다. 원단을 만질 때 손끝에 느껴지는 결이 있습니다. 좋은 원단은 매끄럽고 싸구려는 거칩니다. 나는 그 차이를 눈 감고도 알았습니다. 20년 넘게 만졌으니까요. 직원들이 6시쯤 하나둘 들어옵니다. 조선족 아줌마들이 많았습니다. 이른 아침인데도 어찌나 부지런한지 들어오자마자 앞치마 두르고 미싱 앞에 앉았습니다. 말은 잘 안 통했습니다.
처음에는 손짓 발짓으로 가르쳤습니다. 그래도 손이 빨랐습니다. 한 달만 배우면 혼자서 척척 해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고마웠습니다. 미싱 돌아가는 소리가 공장 전체를 울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전쟁이었습니다. 다다다다다. 38대가 한꺼번에 돌아가면 귀가 먹먹할 정도였습니다. 말을 해도 안 들립니다. 그래서 손짓으로 소통했습니다. 엄지 올리면 잘하고 있다는 뜻이고, 손바닥을 쫙 펴서 흔들면 멈추라는 뜻이고, 납기 맞추려고 점심도 서서 먹는 날이 한 달에 열흘은 됐습니다. 김밥 한 줄 한 손에 들고 나머지 손으로 원단을 넘기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게 힘든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해야 하는 거니까 했습니다. 저녁이면 직원들 다 보내고 나 혼자 공장에 남았습니다. 미싱 돌아가는 소리가 멈추면 공장이 갑자기 조용해집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서 나 혼자 원단을 정리하면서 내일 물량을 확인했습니다. 공장 한쪽 구석에 내 책상이 있었는데 거기 앉아서 계산기를 두들겼습니다. 오래된 전자 계산기가 버튼 누를 때마다 딸깍딸깍 소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 들으면서 숫자를 맞추다 보면 밤 9시, 10시가 됐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마누라가 따뜻한 국을 끓여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밥상 위에 김치찌개 하나, 계란말이 하나. 소박한 밥상이었지만 그게 하루 중에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밥 먹으면서 마누라한테 오늘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으면 마누라는 별일 없다고 했습니다. 나도 별일 없다고 했습니다. 그게 우리 부부의 대화였습니다. 대단한 말이 오간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그게 편했습니다. 나는 이게 행복인 줄 알았습니다. 아침에 공장 문 열고 밤에 공장 문 닫고 월말에 직원들 통장에 월급 찍히는 거 확인하는 것. 이게 내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크게 벌지는 못했지만 쪼들린 적도 없었습니다. 월 매출 3천에서 4천 사이를 왔다 갔다 했고 남는 건 한 7, 800 정도였습니다. 그 돈이면 충분했습니다. 아이들 대학 등록금 대고 명절에 부모님 용돈 드리고 마누라한테 가끔 옷 한 벌 사주면 딱 맞았습니다. 분에 넘치는 걸 바란 적이 없습니다. 그때 내 옆에는 늘 같은 얼굴들이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동창 영호, 군대 동기 상철이, 공단에서 같이 시작한 바로 옆 공장 사장 만수. 이 세 놈이 내 인생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었습니다. 한 달에 두세 번은 꼭 만나서 소주잔을 기울였습니다. 공단 앞 허름한 횟집이 단골이었습니다. 붉은 플라스틱 의자에 엉덩이를 걸치고 앉아서 회 한 접시에 소주 서너 병을 비웠습니다. 영호가 분위기 메이커였습니다. 목소리가 크고 웃음이 시원했습니다. 상철이는 과묵한 편인데 술석 잔 넘어가면 말이 많아졌습니다. 만수는 매일 보는 사이인데도 술자리에서는 또 다른 얼굴이었습니다. 낮에는 옆 공장 사장으로서 좀 딱딱했는데 술 앞에서는 해벌쭉 웃었습니다. 경조사에 서로 빠진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영호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내가 제일 먼저 장례식장에 갔고 상철이 둘째 아들 돌잔치 때는 금반지를 맞춰서 갖다 줬습니다. 만수 딸 결혼할 때는 축의금을 두둑하게 넣었습니다. 나는 그게 사람 사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관계라는 건 이렇게 쌓는 거라고. 내가 쌓으면 상대도 쌓는 거라고. 내가 잘 나갈 때 이놈들은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종수 형은 복도 많아. 공장도 잘 되고 마누라도 착하고. 아이고 형님이 우리 중에 제일이야. 나는 그 말을 들으며 싱글벙글 웃었습니다. 그게 진심인 줄 알았으니까. 그놈들의 웃음 뒤에 뭐가 숨어 있는지 꿈에도 몰랐습니다. 사람이 돈이 좀 되면 주변에서 손을 벌립니다. 나는 그걸 거절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거절하는 게 의리 없는 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남이 어려운데 내가 좀 여유 있으면 도와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사람 사이에 정이 돈보다 위라고. 어려울 때 돕는 게 진짜 사람이라고.
영호가 제일 먼저였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같이 다니던 놈인데 사업을 2번이나 말아먹고 셋째가 태어났을 때 전화를 했습니다. 밤 11시쯤이었습니다. 마누라는 이미 잠들어 있었고 나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켜놓고 멍하니 있었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영호였습니다. 형, 나 진짜 급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셋째가 태어났는데 산후조리원 비용도 없고 밀린 카드값에 월세까지 3달치가 밀렸다고. 2천만 원만 빌려달라고. 2천이면 나한테도 적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한 달 순이익 중에서 거의 3분의 1이었습니다. 그래도 좋습니다. 다음 날 은행에 가서 돈을 찾아 봉투에 넣어서 직접 갖다 줬습니다. 영혼의 집 앞에서 만났는데 그놈이 봉투를 받으면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형, 고마워. 꼭 갚을게. 어깨가 축 처져 있었습니다. 불쌍했습니다. 차용증 같은 건 쓰지도 않았습니다. 30년 넘은 우정의 종이 한 장이 뭡니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놈이 가져간 2천만 원. 결국 한 푼도 안 돌아왔습니다. 그게 12년 전 일입니다. 상철이는 보증을 서달라고 했습니다. 작은 가게를 내는데 은행 대출 보증이 필요하다고. 안산 중앙동 쪽에 치킨집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프랜차이즈 가맹비에 인테리어까지 합치면 8천만 원이 필요한데 자기 돈은 3천밖에 없다고. 나머지 5천은 은행에서 대출받아야 하는데 보증인이 있어야 한다고. 마누라가 말렸습니다. 저녁 밥상 앞에서였습니다. 된장찌개에 밥을 비비면서 마누라가 숟가락을 내려놓고 나를 똑바로 봤습니다. 여보, 보증은 안 돼. 보증 서다 망한 사람 얼마나 많은데. 뉴스에서도 맨날 나오잖아.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마누라가 그렇게까지 강하게 말하는 건 드문 일이었습니다. 나는 괜찮아, 상철이가 어떤 놈인데 하면서 마누라를 안심시켰습니다. 군대에서 2년을 같이 굴렀는데 그놈이 나를 배신하겠습니까? 훈련소에서 같이 얻어맞고 전방에서 같이 보초 서고 외출 나가면 같이 짜장면 먹던 놈입니다. 그 시절의 정이 얼마나 깊은데. 마누라 잔소리가 귓등으로 넘어갔습니다. 도장을 찍었습니다. 은행 창구에 앉아서 서류에 도장을 콩콩 찍는데 그 소리가 생각보다 무겁게 울렸습니다. 근데 그때는 신경도 안 썼습니다. 만수는 좀 달랐습니다. 바로 옆 공장이니까 매일 얼굴을 마주쳤습니다. 아침에 출근하면 만수네 공장 철문 여는 소리가 먼저 들렸습니다. 점심때 가끔 컵라면 들고 와서 우리 공장 사무실에서 같이 먹었습니다. 이놈은 직접 돈을 빌려달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근데 술자리에서 넌지시 어려운 티를 냈습니다. 요즘 거래처가 자꾸 단가를 깎아서 힘들다. 직원들 월급 주기도 빠듯하다. 원단 값은 오르는데 제품 단가는 안 올라. 소주잔을 기울이면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알아서 도왔습니다. 원단 남은 거 넘겨주기도 하고 내 거래처 물량 일부를 만수한테 돌려주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대형 거래처에서 물량이 한꺼번에 들어온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공장만으로는 납기를 맞추기 빠듯했는데 만수한테 절반을 넘겼습니다. 만수가 좋아하면서 형 덕분에 이번 달 직원 월급 걱정 없겠다고 했습니다. 나는 뿌듯했습니다. 사장님들끼리 이렇게 해야 다 같이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동창회 회비, 개모임 갯돈, 후배 결혼 축의금, 선배 칠순 잔치, 형편이 어려운 동네 어르신 병원비, 공장 직원 자녀 학자금까지. 나는 안 된다는 말을 못했습니다. 누가 찾아와서 사정 이야기를 하면 가슴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머리로는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손이 지갑으로 갔습니다. 그게 내 성격이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랬는지 살면서 그렇게 된 건지는 모릅니다. 그냥 남이 힘든 걸 보면 못 지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마누라가 가끔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녁에 설거지를 하다 말고 싱크대에 손을 짚고 서서 한숨을 푹 쉬었습니다. 당신은 남 좋은 일만 하다가 정작 우리 노후는 어떡하려고 그래. 적금이라도 좀 부어야 하는 거 아니야. 나는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 공장 잘 돌아가니까. 그 말이 얼마나 얄팍한 자신감이었는지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마누라의 한숨이 예언이었다는 걸 나중에야 깨달았습니다. 한 가지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영호한테 2천만 원 빌려준 다음 날이었습니다. 밤이었습니다. 마누라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수도꼭지에서 물이 졸졸 흘러나왔고 그릇 부딪히는 소리가 달그락 났습니다. 내가 물 한 잔 따르려고 부엌에 들어갔습니다. 마누라가 등을 보인 채로 말했습니다. 여보, 그 돈 못 받아. 나 느낌이 그래. 물소리 사이로 그 말이 찰칵하고 박혔습니다. 나는 마누라 등을 바라봤습니다. 앞치마 끈이 허리에서 한번 꼬여 있었고 목덜미에 잔머리가 축축하게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작은 등이었습니다. 그 등에서 피곤함이 보였습니다. 나는 아무 대답도 안 하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느낌이 좋지 않다는 건 나도 알았습니다. 근데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내가 믿는 사람은 나를 안 배신할 거라고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그때 돌아가서 그 등을 안아줬어야 했는데, 당신 말이 맞아 한마디 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게 지금도 후회됩니다. 2018년 가을이었습니다. 바람이 차가워지기 시작하는 10월. 은행나무 잎이 노랗게 물들어서 공단 길바닥에 깔리기 시작할 때였습니다. 아침 공기가 서늘했고 출근길의 입김이 보이기 시작한 날이었습니다. 평소처럼 공장에서 미싱 돌리고 있었는데 오전 10시쯤 전화가 왔습니다. 거래처 사장이었습니다. 우리한테 물량을 가장 많이 주는 곳, 매출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는 거래처였습니다. 박 사장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이번 달 대금을 좀 미뤄야 할 것 같습니다. 전화기를 귀에 대고 있었는데 미싱 소리 때문에 잘 안 들렸습니다. 뭐라고요? 대금을 좀 미뤄야 할 것 같습니다. 미싱 소리가 시끄러워서 공장 밖으로 나갔습니다. 시멘트 바닥 위에 서서 전화를 붙잡고 따졌습니다. 미룬다는 게 무슨 소리입니까? 다음 달 직원 월급을 그 돈으로 줘야 하는데 사정이 있습니다. 한 달만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반드시 처리하겠습니다. 한 달이 두 달이 됐고 두 달이 석 달이 됐습니다. 전화를 해도 안 받습니다. 문자를 보내도 일십이었습니다. 네 달째 되던 날 아침에 직접 거래처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안산에서 인천까지 차를 몰고 갔습니다. 사무실이 있던 건물 3층에 올라갔더니 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유리문 안쪽에 종이가 한 장 붙어 있었습니다. 폐업 안내. 두 글자가 눈에 박혔습니다. 부도가 난 겁니다. 내 돈 3억 2천이 그 안에 묶여 있었습니다. 복도에 서서 그 종이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서 벽에 손을 짚었습니다. 형광등이 지직거리면서 복도를 비추고 있었는데 그 빛이 갑자기 눈부셨습니다. 현기증이 났습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연쇄였습니다. 그 거래처에 물건 넣던 다른 업체들도 줄줄이 쓰러졌고 나한테 하청을 주던 또 다른 거래처도 흔들렸습니다. 한 곳이 무너지니까 도미노처럼 넘어갔습니다. 전화가 오면 겁이 났습니다. 또 안 좋은 소식일까봐. 물량이 뚝 끊겼습니다. 공장 미싱이 돌아가질 않으니 전기세만 나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에 공장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빈 미싱 38대가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미싱 바늘이 하나같이 위를 향해 멈춰 있었습니다. 원단도 없고 실도 안 걸려 있는 빈 기계들. 평소에는 시끄러울 정도로 소리가 가득하던 곳이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천장에 매달린 형광등 하나가 깜빡거렸습니다. 지직, 지직.
그 소리가 이상하게 크게 들렸습니다. 내 인생이 저 기계들처럼 멈춰버린 거였습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데 몸이 반응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평생 미싱 부품을 잡던 이 손이 주먹을 쥐어도 떨림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상철이 보증건도 터졌습니다. 그놈 치킨집이 망한 겁니다. 1년도 안 됐습니다. 은행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보증인으로서 나머지 금액을 갚으셔야 합니다. 8천만 원. 공장도 안 돌아가는데 8천만 원을 어디서 구합니까?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눈앞이 깜깜했습니다. 비유가 아니라 진짜 시야가 좁아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숨이 가빠왔습니다. 집에 와서 마누라한테 말했습니다.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던 마누라가 내 말을 듣더니 하던 일을 멈췄습니다. 칼을 도마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부엌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냥 앉아서 앞치마 끝을 두 손으로 꽉 쥐고 있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생각했습니다. 칼로 가슴을 찌르는 것보다 이게 더 아프구나. 마누라가 말없이 바닥에 주저앉은 그 모습이 내가 그동안 마누라한테 뭘 한 건가? 걱정 마, 공장 잘 돌아가니까. 그 말이 얼마나 거짓이었는지 나도 옆에 앉았습니다. 부엌 바닥 타일이 차가웠습니다. 냉장고 돌아가는 윙 소리만 들렸습니다. 도마 위에 반쯤 썬 무가 놓여 있었고 싱크대에서 물이 한 방울씩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똑, 똑. 그 소리가 시계 초침처럼 들렸습니다. 시간이 천천히 흘러가는 것 같았습니다. 마누라가 한참 만에 입을 열었습니다. 어떻게? 딱 그 한마디. 나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빚을 정리하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었습니다. 은행 찾아가고 변호사 상담받고 세무사한테 전화하고 결국 공장을 넘겼습니다. 20년 넘게 내 손으로 일군 공장이었습니다. 38대 미싱을 하나하나 트럭에 실을 때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미싱 하나가 트럭 위로 올라갈 때마다 내 인생의 한 조각이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 미싱이 올라갔을 때 공장 바닥에 기름 자국만 네모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 자국을 보면서 하마터면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시흥 아파트도 경매에 넘겼습니다. 20년 넘게 살던 집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여기서 컸습니다. 큰아들이 이 방에서 수능 공부를 했고 작은 아들이 저 거실에서 자전거를 타겠다고 떼를 쓰던 집이었습니다. 마누라가 베란다에서 화분을 가꿨습니다. 제라늄이 빨갛게 피어있던 베란다. 이삿짐 실으면서 마누라가 그 베란다 난간을 한참 만졌습니다. 손끝으로 쓸어내리듯이 페인트가 살짝 벗겨진 난간을 손가락 끝으로 더듬었습니다. 나는 차마 그 옆에 서 있지를 못했습니다. 복도로 나가서 벽에 등을 기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아파트 복도에 형광등 불빛이 하얗게 퍼져 있었고 어디선가 옆집 텔레비전 소리가 웅웅 들려왔습니다. 이 소리도 이제 다시는 못 듣겠구나. 그 생각이 나니까 눈에 물이 찼습니다. 공장 직원 32명한테 마지막 월급을 줬습니다. 한 명 한 명 봉투를 건넸습니다. 조선족 아줌마들이 봉투를 받으면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합니다, 사장님. 그 말 듣는 게 제일 힘들었습니다. 미안한 건 나인데 내가 더 잘했어야 하는데 거래처 미수금 정리하고 보증 채무 갚고 나니까 남은 게 없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빚이 남았습니다. 5억 3천. 일은 가까운 나이에 5억 3천만 원의 빚을 지고 안산 외곽 반지하 월세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보증금 500에 월세 35만 원짜리 방이었습니다. 짐이라고는 이불 2채하고 옷까지 몇 벌이 전부였습니다. 공장 문 닫았다는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공단이 좁은 동네니까요. 아침에 컵라면 사러 나간 편의점에서 아는 사장님을 마주쳤는데 눈을 피했습니다.
그 사람도 알고 있었습니다. 박 사장 망했다는 거. 소문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좋은 소문은 느리고 나쁜 소문은 바람보다 빠릅니다. 사흘도 안 돼서 전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제일 먼저 연락한 게 영호였습니다. 형, 나 들었어. 공장 넘어갔다며. 괜찮아, 형. 내가 갈게. 전화기 너머로 영호 목소리가 급했습니다. 걱정하는 사람의 목소리. 그렇게 들렸습니다. 그때까지는 반지하 월세방에서 영호를 만났습니다. 이놈이 소주 2병하고 오징어 1봉지를 들고 왔습니다. 편의점 비닐봉지에 담겨 있었습니다. 봉지가 축 늘어져 있었고 소주병끼리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반지하 문 열었더니 영호가 방을 둘러봤습니다. 좁은 방이었습니다. 20평 아파트에서 살다가 방 한 칸짜리 반지하로 왔으니까 영호 눈이 방 구석구석을 훑었습니다. 벽에 곰팡이 핀데 천장 구석에 물샌 자국, 바닥에 깔린 낡은 장판. 그걸 다 확인하고 나서 마주 앉았습니다. 좁은 방이라 무릎이 닿을 정도였습니다. 영호가 소주를 따르면서 말했습니다. 형, 진짜 어떡해. 내가 뭘 도와줄까? 목소리가 무거웠습니다. 걱정하는 톤이었습니다. 소주를 한 잔 주면서 내 눈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눈이 달랐습니다. 평소에 영호 눈은 좀 처져 있고 기운이 없는 편이었습니다. 원래 체력이 약하고 안색이 누리끼리한 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눈에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눈동자에 광이 있었습니다. 반짝거린다는 표현이 맞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영호 눈에 비친 건지 눈 자체가 빛나는 건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내 얼굴을 빤히 보면서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빚이 정확히 얼마야? 5억이 넘어. 5억 3천. 그 숫자를 말하니까 영호 눈이 더 커졌습니다. 집은 경매 넘어간 거야 아니면 임의 매각이야? 경매야. 시흥 아파트. 시세가 얼마였는데? 거의 4억 했었지. 그걸 다 날린 거야. 마누라는 뭐라 해? 아들은 알아. 직원들 퇴직금은 다 줬어. 밀린 건 없어. 질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나는 하나하나 대답했습니다. 속이 찢어지는 걸 입 밖으로 꺼내는 게 이렇게 힘든 건지 처음 알았습니다. 말을 할 때마다 목구멍에서 뭔가 걸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소주를 들이켜야 겨우 다음 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영호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계속 물었습니다. 되묻고 또 되물었습니다. 마치 뉴스 기자가 사건 현장에서 취재하듯이. 아니, 그것보다 더 집요했습니다. 형사가 취조하는 것 같았습니다. 꼬치꼬치. 하나도 안 빠뜨리고 다 캐냈습니다. 빚 액수, 경매 상황, 마누라 반응, 아들 반응, 앞으로 계획. 그놈은 내 불행의 크기를 정확하게 재고 있었습니다. 숫자 하나, 상황 하나 빠짐없이 수집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걱정이 많아서 그러나 보다 했습니다. 친구니까 자세히 알고 싶은 거겠지. 그렇게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1시간쯤 지나고 나니까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영호가 소주를 마시면서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아주 살짝. 남들은 못 볼 정도로. 소주잔을 기울이는 찰나에 입가에 스치는 그 미세한 움직임. 근데 30년 넘게 그놈 얼굴을 봐온 내가 못 알아볼 리가 없습니다. 영호가 웃을 때 왼쪽 입꼬리가 먼저 올라갑니다. 그게 그놈의 습관입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그랬습니다. 시험에서 나보다 점수가 높을 때 그렇게 웃었고 내가 여자친구한테 차였다고 말했을 때도 그렇게 웃었습니다. 그 입꼬리를 내가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놈이 웃고 있었습니다. 입으로는 형 힘들겠다 하면서 속으로는 웃고 있었던 겁니다. 등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문자 그대로 닭살이 쫙 일었습니다. 팔뚝에 솜털이 곤두섰습니다. 여름이었는데 추웠습니다. 반지하 방 안이 갑자기 얼음장 같았습니다.
영호 얼굴을 보는데 그놈이 다른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30년 넘게 알던 친구가 아니라 처음 보는 낯선 사람. 아니, 낯선 것보다 더 무서웠습니다. 익숙한 얼굴 뒤에 숨어있던 진짜 얼굴이 드러난 거니까. 영호가 돌아가고 나서 소주병 2개가 빈 채로 방바닥에 눕혀져 있었습니다. 오징어 다리 뜯어먹은 껍질이 신문지 위에 널려 있었고요. 소주 냄새와 오징어 냄새가 좁은 방 안에 가득했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형광등이 지직거리면서 깜빡였습니다. 지직, 깜빡, 지직, 깜빡. 그 리듬에 맞춰서 영호 입꼬리가 올라가는 장면이 반복해서 떠올랐습니다. 이상한 게 돈 잃은 것보다 그놈의 그 입꼬리가 더 아팠습니다. 5억 3천을 날린 것보다 30년 우정이 가짜였다는 게 더 아팠습니다. 그날 밤 잠을 못 잤습니다. 천장을 보면서 영호 눈빛을 계속 떠올렸습니다. 반짝거리던 그 눈, 위로하는 척 캐묻던 그 목소리, 소주잔 뒤로 스친 그 입꼬리, 전부 한편의 연극이었습니다. 그놈은 나를 위로하러 온 게 아니었습니다. 내 추락을 확인하러 온 겁니다. 확인하고 안심하러. 아, 종수가 나보다 밑으로 떨어졌구나. 그 안도감을 얻으러 온 겁니다. 영호만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한 놈만 그런 거면 그 한 놈이 원래 못된 놈이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셋 다 그랬습니다. 상철이가 찾아왔습니다. 이놈은 자기 보증 때문에 내가 8천만 원을 더 물어야 했던 놈입니다. 미안한 놈입니다. 찾아오면 첫마디가 형 미안해여야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이놈이 반지하 방에 들어와서 첫마디가 뭔 줄 아십니까? 형, 나도 힘들어. 나도 힘들어. 그러더니 주저앉아서 내 얘기보다 자기 가게 망한 얘기를 더 길게 했습니다. 치킨 기름값이 올라서 마진이 안 남았다. 알바가 갑자기 안 나왔다.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위약금을 물린다. 이놈은 자기 사정을 줄줄이 늘어놓았습니다. 30분 넘게. 내가 5억 3천 빚을 진 사람인데 그 앞에서 자기 8천만 원 사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미안해야 할 자리에서 자기 사정을 늘어놓는 게 뭡니까? 나는 속에서 뭐가 치밀었지만 참았습니다. 그래도 친구라는 생각이 아직 남아 있었으니까. 그러다가 상철이가 슬쩍 물었습니다. 톤이 바뀌었습니다. 뭔가 확인하려는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형 공장 넘어간 거 진짜야. 빚이 5억이 넘는다며. 내가 고개를 끄덕이니까 상철이 표정이 미묘하게 풀렸습니다. 긴장이 빠지는 얼굴이었습니다. 입이 살짝 벌어지면서 눈에 힘이 풀렸습니다. 아, 나만 망한 게 아니구나. 그 안도감이 상철이 얼굴에 그대로 찍혀 있었습니다. 글씨 쓴 것처럼 선명하게. 상철이가 돌아가면서 한 말이 더 가관이었습니다. 형, 그래도 형은 나보다 오래 하셨잖아. 좋을 때도 많이 누리셨잖아. 무슨 소립니까? 부도나서 빚더미에 앉은 사람한테 좋을 때도 많이 누리셨잖아. 그게 위로입니까? 형은 나보다 높은 데서 떨어진 거니까 아프겠지만 그래도 형이 누린 게 있지 않느냐. 돌려 말하면 이겁니다. 나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놈이 미안해서 온 게 아니라 확인하러 온 거구나. 내가 자기보다 더 크게 망했다는 걸 확인하고 안심하러 온 거구나. 만수는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바로 옆 공장이었으니까 내 상황을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공장 경매 넘어가는 과정을 옆에서 다 지켜봤습니다. 미싱 실어가는 트럭을 자기 공장 앞에서 봤을 겁니다. 그런데 이놈은 직접 찾아오지도 않았습니다. 전화 한 통 없었습니다. 문자도 없었습니다. 매일 보던 놈이 갑자기 투명인간이 됐습니다. 나중에 다른 사람한테 들었습니다. 공단에서 알던 또 다른 사장님이 슬쩍 말해줬습니다. 만수가 뭐라고 했는지. 사장님들 모인 술자리에서 만수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박 사장 그거 완전히 끝났어. 빚이 5억이 넘는데 집도 넘어가고 반지하로 갔대.
거봐, 내가 뭘 했어. 무리하게 확장하더니 결국 저렇게 되는 거야. 나는 처음부터 불안했어. 안주 삼아서 이야기하더랍니다. 게다가 덧붙이기까지 했답니다. 그래도 나는 욕심 안 부리고 조심하니까 이렇게 버티는 거야. 내가 만수한테 원단 넘겨주고 거래처 물량 돌려줬던 게 불과 몇 달 전입니다. 그놈 공장 살려준 게 나였습니다. 만수 직원들 월급 나올 수 있게 해준 게 내 물량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쓰러지니까 돌아서서 제일 먼저 하는 짓이 내 뒷담을 까는 겁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거봐, 내가 뭘 했어. 마치 내 부도가 자기 선견지명을 증명하는 것처럼 떠들고 다녔습니다. 제가 뭘 무리하게 확장했습니까? 미싱 38대를 20년 넘게 그대로 돌린 사람한테 무리한 확장이라니. 거래처가 부도난 건 내 잘못이 아닌데 그 억울함이 분노보다 더 크게 올라왔습니다. 세 놈 모두 같았습니다. 형태만 달랐을 뿐 본질은 하나였습니다. 내 추락이 그놈들한테는 안도였고 확인이었고 즐거움이었습니다. 영호는 눈빛으로 즐겼고 상철이는 비교하면서 안심했고 만수는 뒷담으로 우월감을 채웠습니다. 30년 넘게 쌓은 우정이라는 게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였습니다. 내가 위에 있을 때는 다들 내 그늘 아래서 편하게 웃었습니다. 내가 아래로 떨어지니까 그 그늘이 없어진 게 아니라 그놈들이 내 위로 올라선 겁니다. 그 자리가 그놈들한테는 그토록 달콤했던 겁니다. 밤에 반지하 방 천장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왜 이놈들은 내가 무너지는 걸 보면서 저런 표정을 짓는 걸까? 천장에 물이 샌 자국이 누렇게 번져 있었습니다. 보일러 배관이 지나가는 데서 물이 스며든 겁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서 그 얼룩이 사람 얼굴처럼 보였습니다. 영호 얼굴, 상철이 얼굴, 만수 얼굴. 셋 다 웃고 있었습니다. 내가 미쳐가고 있는 건지 천장 얼룩이 웃는 게 보이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이불을 머리까지 뒤집어 쓰고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안 왔습니다. 보일러 돌아가는 소리만 웅웅 울렸습니다. 한동안 잠을 못 잤습니다. 새벽마다 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영호에 올라간 입꼬리, 상철이의 풀어진 표정, 만수의 뒷담. 눈을 감으면 그놈들 얼굴이 천장에 떠올랐고 눈을 뜨면 반지하 벽이 나를 짓누르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미칠 것 같았습니다. 돈을 잃어서가 아닙니다. 내가 평생 믿었던 사람들이 진짜 내 편이 아니었다는 사실 때문에 세상에 내 편이 아무도 없다는 생각이 들면 사람은 숨 쉬는 것도 힘들어집니다. 밥을 못 먹었습니다. 마누라가 죽을 끓여와도 2숟가락 뜨고 숟가락을 내려놨습니다. 입에 뭘 넣으면 목구멍에서 걸렸습니다. 체중이 빠졌습니다. 원래 마른 편이었는데 더 말랐습니다. 거울 보면 광대뼈가 튀어나와 있었고 눈밑이 까맣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마누라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나를 바라봤습니다. 여보, 병원 가자.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병원 갈 돈도 아까웠고 병원에서 뭘 해줄 수 있겠습니까? 내 마음이 아픈 건데. 그때 마누라가 도서관에서 책을 한 권 빌려왔습니다. 심리학 책이었습니다. 표지가 파란색이었고 제목이 뭐였는지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 마누라가 말했습니다. 여보, 이거 한번 읽어봐. 당신이 미워하는 그 사람들 마음이 여기 다 쓰여 있어. 나한테 책을 내밀면서 약간 조심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내가 화를 낼까봐 그랬는지도 모릅니다. 나는 평생 책이라고는 안 읽은 사람입니다. 학교 다닐 때도 교과서 말고는 안 받고 공장 하면서는 거래명세서하고 세금 계산서가 내가 읽는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잠이 안 오니까 그 책을 펼쳤습니다. 새벽 2시였습니다. 반지하 방 한 구석에 놓인 스탠드 불빛 아래서 돋보기 안경을 코 위에 걸치고 첫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글씨가 작았습니다. 돋보기 안경 너머로 한 글자 한 글자 짚어가면서 읽었습니다. 어려운 말이 많았습니다.
절반은 무슨 뜻인지도 몰랐습니다. 근데 중간쯤 읽다가 한 단어에서 멈췄습니다. 샤덴프로이데. 독일어라고 했습니다. 손해를 뜻하는 샤덴이랑 기쁨을 뜻하는 프로이데가 합쳐진 말이라고. 남의 불행에서 느끼는 기쁨. 그게 사람 마음속에 원래부터 있는 감정이라는 겁니다. 나는 그 대목에서 책을 덮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내가 느꼈던 그 소름, 그 위화감, 영호 눈에서 본 그 빛, 상철이 얼굴에서 풀려나간 그 긴장, 만수가 뒤에서 떠든 그 우월감. 그게 다 이거였습니다. 이름이 있었습니다. 내가 미친 게 아니었습니다. 내가 잘못 본 게 아니었습니다. 다시 책을 폈습니다. 눈이 충혈됐는데도 읽었습니다. 사람은 자기와 가까운 사람하고 끊임없이 자기를 비교한다고 했습니다. 멀리 있는 부자가 망하면 별 느낌이 없는데 바로 옆집 사람이 망하면 왠지 마음이 편해진다는 겁니다. 그게 사람의 본능이라고, 비교 심리라고, 머릿속에서 자동으로 돌아가는 계산기 같은 거라고. 내가 잘 나가면 옆 사람 머릿속 계산기가 마이너스를 찍고 내가 무너지면 옆 사람 머릿속 계산기가 플러스를 찍는다는 겁니다. 더 읽었습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비교가 더 강렬하다고 했습니다. 텔레비전에 나오는 부자가 파산했다는 뉴스를 보면 그냥 남 일인데 매일 보던 옆 공장 사장이 부도나면 뇌에서 보상 물질이 터진다고 했습니다. 도파민이라는 게 나온다고. 맛있는 거 먹었을 때 기분 좋아지는 그 물질이 남이 망했을 때도 나온다는 겁니다. 사람 뇌가 원래 그렇게 만들어져 있다고. 내가 잘 나갈 때 그놈들은 나를 부러워하면서 동시에 아팠던 겁니다. 내가 좋은 차까지는 아니어도 공장 잘 돌리고 직원 32명 거느리고 동창회에서 늘 계산하는 걸 보면서 속으로는 목에 가시가 걸려 있었던 겁니다. 입으로는 형 대단하다 하면서 뱃속에서는 왜 나는 저렇게 못하지, 왜 종수만 저러지 하면서 끓고 있었다는 거였습니다. 책에서는 그걸 전대상피질이라는 뇌 부위가 활성화되는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뜨거운 물에 데웠을 때랑 같은 곳이 반응한다고. 내 성공이 그놈들한테는 화상을 입은 것 같은 고통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내가 부도가 나니까 그 가시가 빠진 겁니다. 화상이 나은 겁니다. 목에 걸렸던 게 쑥 내려간 겁니다. 그게 안도감이었고 그 안도감이 눈빛에서 반짝임으로 나타난 겁니다. 걱정하는 말 뒤에 숨겨진 그 빛. 그게 도파민이라는 뇌 속 물질이 터져 나오면서 만든 반응이라고 그 책에 쓰여 있었습니다. 뇌가 주는 칭찬 스티커 같은 거라고. 옆 사람이 나보다 낮아졌으니까 뇌가 기분 좋은 물질을 뿜어내는 거라고. 나는 책을 읽으면서 울었습니다. 반지하 방에서 돋보기 안경 쓰고 심리학 책 읽으면서 우는 일은 가까운 늙은이. 스탠드 불빛이 내 무릎 위에 떨어져 있었고 책 위로 눈물이 뚝뚝 떨어져서 종이가 울었습니다. 그 꼴이 얼마나 처량했겠습니까? 근데 그때 울었던 건 슬퍼서가 아닙니다. 너무 정확해서 울었습니다. 그 책이 영호 눈빛을, 상철이 표정을, 만수의 뒷담을 한 글자도 안 틀리고 설명하고 있었으니까. 내가 미친 게 아니라 인간이 원래 이런 거였구나. 그 사실이 안도이기도 했고 절망이기도 했습니다. 책에서 또 읽었습니다. 프랑스의 어떤 사상가가 이런 말을 했다고. 우리가 가장 아끼는 친구들의 불행 속에는 우리를 불쾌하게만은 하지 않는 무언가가 항상 들어있다고. 수백 년 전에 쓴 말인데 마치 영어를 보고 쓴 것 같았습니다. 독일의 어떤 철학자는 더 무서운 말을 했습니다. 질투는 인간의 본능이지만 타인의 불행을 즐기는 마음은 악마에 가깝다고. 악마. 그 단어가 눈에 박혔습니다. 내 친구들이 악마였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악마가 아니라 그냥 사람이었던 겁니다. 사람 안에 악마가 한 조각씩 들어있는 거였습니다. 그걸 70 먹어서야 알았습니다. 그렇게 석 달을 알았습니다.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사람이 파리해졌습니다. 체중이 7kg가 빠졌습니다.
원래 66kg였는데 59까지 떨어졌습니다. 마누라가 죽이라도 끓여서 떠먹였습니다. 호박죽을 해왔습니다. 단호박을 쪄서 으깨고 찹쌀가루를 넣어서 끓인 겁니다. 마누라가 숟가락에 떠서 내 입 앞에 갖다 댔습니다. 노란 호박죽에서 김이 올라왔습니다. 한 숟가락 먹으니까 달았습니다. 근데 두 숟가락째에서 또 멈췄습니다. 숟가락 드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손가락에 힘이 없었습니다. 공장에서 미싱 부품 조이던 이 손이 숟가락 하나를 못 잡겠더라고요. 굳은 살이 박힌 손바닥이 멍하니 펴져 있었습니다. 마누라가 그런 나를 보면서도 잔소리를 안 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왜 밥을 안 먹어 당신 그랬을 겁니다. 근데 아무 말도 안 하고 묵묵히 죽을 데워오고 물을 갖다 놓고 이불을 덮어줬습니다. 그 침묵이 더 아팠습니다. 마누라도 힘든 건 마찬가지인데 20년 살던 아파트에서 반지하로 내려온 건 마누라도 똑같은데 베란다에서 화분 가꾸던 사람이 지금 해 안 드는 반지하에서 살고 있는데 불평 한마디 안 했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10월 끝자락이었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워서 반지하 창문 틈으로 찬바람이 스쳤습니다. 마누라가 내 옆에 와서 앉았습니다. 반지하 좁은 방 한가운데서 나란히 벽에 등을 기대고 앉았습니다. 장판 바닥이 서늘했습니다. 보일러를 틀어도 바닥이 잘 안 데워지는 방이었습니다. 보일러가 덜컹거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먼 데서 차 지나가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고 천장 위에서 윗집 발걸음 소리가 또각또각 내려왔습니다. 마누라가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5분이 지났는지 10분이 지났는지 모릅니다. 시간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보일러 소리만 덜컹덜컹. 마누라 숨소리가 가까이서 들렸습니다. 그러다가 한참 만에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나는 당신 편이야. 그건 알지. 짧은 말이었습니다. 8글자. 근데 그 8글자에 내 안에서 뭔가가 무너졌습니다. 댐이 무너지듯이 그동안 안 울려고 버티던 게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70 다 된 늙은이가 마누라 옆에서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주먹으로 눈을 비비면서 킁킁거리면서 코가 막히고 목이 졸리고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울었습니다. 50년 가까이 눈물을 참으면서 살았는데 그날 밤에 평생치 눈물이 다 나온 것 같았습니다. 마누라가 내 손을 잡았습니다. 아무 말 없이. 잘했어도 안 하고 울지 마도 안 하고 괜찮아도 안 했습니다. 그냥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이 따뜻했습니다. 거칠었습니다. 평생 부엌일하고 공장일 도운 손이었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도드라져 있었고 손가락 마디가 굵었습니다. 이 손이 40년 넘게 나를 먹여 살린 손이었습니다. 새벽에 누룽지 끓이고 저녁에 된장찌개 끓이고 빨래 널고 걷고 이 손으로 다 했습니다. 그 손을 잡고 나니까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내가 잃은 게 뭡니까? 공장, 집, 돈, 체면, 그리고 내가 친구라고 믿었던 놈들의 진짜 얼굴. 많이 잃었습니다. 5억 3천이라는 빚과 함께. 그런데 내가 지킨 게 있었습니다. 이 여자, 40년 넘게 내 옆을 지킨 이 사람. 이 사람은 눈빛이 안 달랐습니다. 공장 잘 되던 때나 부도난 지금이나 똑같은 눈으로 나를 봤습니다. 거기에 반짝임 같은 거 없었습니다. 안도감 같은 거 없었습니다. 그냥 걱정, 그냥 애틋함, 그냥 내 편. 그게 진짜였습니다. 영호 눈에서 본 그 빛, 상철이 얼굴에서 본 그 이완, 만수 뒤에서 들은 그 뒷담, 그것들이 가짜였습니다. 마누라 손에서 느낀 이 온기, 이게 진짜였습니다. 나는 가짜한테 속느라 진짜를 못 봤습니다. 30년 넘게 가짜들한테 돈 쓰고
보증 서주고 술 사주면서 진짜 내 옆에 있는 사람한테는 걱정 마 한마디로 때웠습니다. 그게 부끄러웠습니다. 5억 3천 빚보다 그게 더 부끄러웠습니다. 그날 밤 나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그놈들 때문에 아프지 말자. 내 에너지를 그 쓸데없는 데 쏟지 말자. 내 옆에 진짜 남아있는 사람한테 집중하자. 부도난 건 공장이지 내 인생이 아니다. 나는 아직 살아있고 내 옆에 이 사람이 있다. 이게 전부가 아니겠나? 반지하 방 보일러 소리가 덜컹거렸고 마누라 손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그 온기가 내 피를 다시 돌게 했습니다. 나는 그 뒤로 달라졌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바뀐 건 아닙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바뀌었습니다. 먼저 연락을 끊었습니다. 영호한테도 상철이한테도 만수한테도 싸우지 않았습니다. 욕하지 않았습니다.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네가 그때 왜 그런 표정을 지었냐 추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전화를 안 받았습니다. 문자가 오면 읽고 답을 안 했습니다. 처음에는 놈들이 왜 그러냐고 연락을 몇 번 더 했습니다. 영호가 전화했습니다. 형 왜 전화 안 받아? 무슨 일 있어? 문자도 왔습니다. 형 나 영호야. 연락 좀 해. 상철이도 비슷했습니다. 형 나 상철인데 밥이라도 한번 먹자. 만수는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놈은 원래 직접 연락하는 법이 없었으니까. 한 달쯤 지나니까 조용해졌습니다. 전화가 안 옵니다. 문자도 안 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30년 우정의 끝이 그거였습니다. 내가 연락을 안 받으니까 한 달 만에 포기하더라고요. 30년을 형님 하던 놈들이 한 달이면 끝났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게 좀 허무했습니다. 아, 이 정도였구나. 원래부터 이 정도였구나. 대신 나는 침묵을 배웠습니다. 내 속사정을 아무한테나 꺼내지 않는 법을 배웠습니다. 70년 만에 배운 겁니다. 늦었지만 그래도 배웠습니다. 평생 누가 물어보면 속을 다 까놓고 살았습니다. 공장 매출이 얼마야 하면 솔직히 말했고 집값이 얼마야 하면 있는 그대로 말했습니다. 그게 의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람 사이에 숨기는 게 없어야 한다고. 그 생각이 나를 망하게 한 겁니다. 이제는 다릅니다. 아는 사람 만나면 잘 지내느냐고 물어봅니다. 나는 그냥 네 잘 지냅니다 하고 넘어갑니다. 빚이 얼마 남았는지, 반지하가 얼마나 추웠는지, 마누라 무릎이 얼마나 아픈지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어디 아파, 뭐 힘든 거 있어 아무리 친절하게 물어도 딱 잘라 대답합니다. 괜찮습니다. 잘 지냅니다. 상대한테 내 약점을 넘기지 않습니다. 내 상처를 남의 안주로 내놓지 않습니다. 그 심리학 책에서 읽은 말이 있습니다. 자극과 반응 사이에 공간이 있다고. 누가 내 상황을 캐물으면 그 순간이 자극입니다. 예전에 나는 자극이 오면 바로 반응했습니다. 물어보면 다 대답했습니다. 이제는 그 사이에 공간을 둡니다. 한 박자 쉽니다. 이 사람이 왜 이걸 물어볼까? 진짜 걱정해서인가 아니면 확인하려는 건가? 그 한 박자가 나를 지킵니다. 반지하에서 2년을 살고 나서 작은 일을 시작했습니다. 봉제 외주 일감을 받아서 미싱 2대로 마누라하고 둘이 돌렸습니다. 아는 사장님한테 부탁해서 소량 외주를 받았습니다. 치퍼 달기, 단추 달기, 마무리 봉제 같은 소일이었습니다. 큰 돈이 안 됩니다. 하루에 7, 8만 원 벌면 잘 번 겁니다. 한 달에 200 정도. 그래도 내 손으로 버는 돈이었습니다. 미싱을 다시 앞에 놓고 페달을 밟았을 때 다다다다. 그 소리가 발밑에서 올라오는데 온몸이 떨렸습니다. 반가워서. 이 소리가 내 인생이었는데 20년 넘게 매일 들었던 이 소리가 이렇게 반가울 줄은 몰랐습니다. 마누라가 옆 미싱에 앉아서 원단을 넘기는데
고개를 돌려서 나를 봤습니다. 웃고 있었습니다. 살짝. 그 미소가 영호의 입꼬리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거기엔 안도가 아니라 희망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빚이 남아 있습니다. 다 못 갚았습니다. 그래도 조금씩 줄여가고 있습니다. 한 달에 50만 원씩 갚고 있습니다. 계산기 두들겨 보면 다 갚으려면 한참 남았습니다. 내 수명이 먼저일지 빚 갚는 게 먼저일지 모릅니다. 그래도 갚는 겁니다. 한 달에 50이라도 반지하에서 지상 월세로 올라왔습니다. 대단한 거 아닙니다. 작은 방 2개짜리 빌라입니다. 2층이라 계단을 좀 올라가야 합니다. 무릎이 안 좋은 마누라한테는 그 계단이 힘들었을 겁니다. 근데 마누라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여보, 여기는 해가 들어. 창문으로 아침 햇살이 비쳤습니다. 마누라 얼굴에 빛이 떨어졌습니다. 반지하에서 2년을 해 없이 살았으니까 그 빛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만 압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마누라가 된장찌개 끓여놓은 냄새가 방 안에 가득합니다. 된장 냄새에 마늘 냄새가 섞여서 코끝을 간지럽힙니다. 밥 먹으면서 창밖을 봅니다. 대단한 풍경이 아닙니다. 맞은편 건물 벽이 보이고 그 위로 하늘이 조금 보입니다. 근데 그걸 보면서 밥 먹을 때 나는 생각합니다. 이게 내 인생이구나. 화려하지 않아도 이게 진짜구나. 가끔 길에서 영호를 마주칩니다. 시장 가는 길에, 아니면 병원 갈 때. 시흥이 넓은 동네가 아니니까 어쩌다 보게 됩니다. 먼저 눈을 돌리지 않습니다. 피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고개를 까딱하고 지나갑니다. 영호도 뭔가 눈치를 챈 건지 어색하게 웃으면서 지나갑니다. 예전 같으면 형 한잔하자 했을 겁니다. 이제는 안 합니다. 그놈한테 더 이상 내 속을 보여줄 생각이 없습니다. 미워하는 것도 아닙니다. 원망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이제 알았으니까. 그놈이 어떤 사람인지 알았으니까. 알면 거리를 두는 겁니다. 그게 나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상철이는 소식을 모릅니다. 어떻게 사는지 관심도 없습니다. 만수는 아직 공단에서 공장을 돌리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잘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릅니다. 알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놈들의 안부가 더 이상 내 관심사가 아닙니다. 사람을 다 믿지 않는 게 냉정한 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나는 다릅니다. 다 안 믿는 게 아니라 아무한테나 안 믿는 겁니다. 진짜 내 편인 사람, 그 사람한테만 마음을 엽니다. 그게 마누라 한 명뿐이어도 괜찮습니다. 한 명이면 충분합니다. 100명이 형님 하는 것보다 한 명이 여보 나는 당신 편이야 하는 게 1000배 만배 힘이 됩니다. 나는 그걸 5억 3천이라는 수업료를 내고 배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당신 옆에 있는 그 사람, 당신이 무너졌을 때 눈빛이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걱정하는 목소리 뒤에 숨어있는 그 미세한 빛, 그걸 읽을 수 있는 눈을 가지십시오. 그게 당신을 지키는 겁니다. 사람은 쉽게 안 바뀝니다. 그놈들의 본능은 그놈들의 문제입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건 당신의 상처를 아무 식탁 위에나 올려놓지 않는 겁니다. 침묵이 방패입니다. 거리가 갑옷입니다. 내 속사정을 함부로 꺼내지 않는 게 칼을 뺏는 겁니다. 그리고 당신 옆에 남아있는 진짜 한 사람, 그 사람의 손을 꽉 잡으십시오. 그 손이 거칠어도 괜찮습니다. 핏줄이 도드라져도 괜찮습니다. 그 손의 온기가 당신이 다시 일어서는 힘이 됩니다. 화려한 말 필요 없습니다. 형님 대단해 그런 말 필요 없습니다. 그냥 나는 당신 편이야. 그 한마디면 됩니다. 나는 지금 71입니다. 빚이 아직 남아있고 미싱 2대가 내 전 재산입니다. 공장도 없고 차도 없고 아파트도 없습니다. 근데 불행하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된장찌개 냄새가 나고 창문으로 해가 들어오고 옆에 마누라가 있습니다.
미싱 페달을 밟으면 다다다다 소리가 나고 하루가 끝나면 마누라랑 나란히 앉아서 텔레비전을 봅니다. 그게 내 하루입니다. 그게 내 전부입니다. 내 옆에 사람이 있으니까. 진짜 사람이